EBS 공감시대 옛사람과 통하다. 독립군 군인 부부 김학규 오광심 선생 만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독립 열사들에 대해서 제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오광심 선생 얘기를 들으니까는 더 열등감이 생기네요. 어떻게 200페이지를 외우지? 그러니까 저 대본 한 10페이지 외우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쩔쩔 네. 매고 오는데. 자, 그런 활약 덕분에 남경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성공적으로 재편을 마치게 되나요? 네, 일단 조선민족혁명당으로서 이제 재편이 되지만, 네. 이제 그 조선민족혁명당 안에 약간 좀 진통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원봉 계열이 좀 약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소외감이 들게 되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 그러니까 혁명당 쪽, 그러니까 오광심 김학규 선생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국 독립당이었던 조수왕 선생 쪽에서 네. 이것 좀 힘들겠다 하고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한 2, 3년 뒤에 이제 중경에서 한국 독립당이 다시 이제 좀 크게 만들어지게 될 때 네. 그때 이 조선혁명당에 있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 37년, 38년 정도의 그러니까 조금 그 외곽 조직으로 있다가 40년부터는 이제 이 두 분도 조선혁명당에서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군이 이제 1940년 9월 17일 날 창설이 되는데 여기에 주요 요인으로 네. 김학규 선생이 들어가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오광심 선생님도 참여를 하시게 되죠.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 변동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오광심 선생은 주로 이제 대외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체득하고 김학규 선생님은 현지에 있는 군인들을 이제 통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42년쯤에 이제 김원봉 선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좀 병력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중국군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광복군의 숫자를 늘리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제3지대를 편성해서 두 분에게 떨어진 임무가 뭐냐면 초모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병력을 모으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내에 있거나 아니면은 일본군에 끌려가 있던 청년들 중에 그들을 탈출시켜서 예. 광복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한 3년 동안 이 두 분이 제3지대에서 끌어모은 인원이 한 16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얼마 그때로서는 많지 많은 않겠다. 숫자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광복군 전체가 초모한 군인이 340명입니다. 절반이네요. 절반 거의. 정도를 이 두 분이 예. 해내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증언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광복군에 참여를 하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광심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뭐라 그럴까 거짓말도 없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느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분하고 같이 하면은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 200페이지를 외우신 분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설득이 돼서 예. 광복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광복군이 나중에 이제 한 800에서 900명의 진용을 갖출 때 결정적인 어떤 그 규모를 만들어냈던 분. 네. 그분이 바로 이 두 분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광복군이 마지막 정말 막판에 너무 아쉬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너무 갑자기 끝나서요. 끝나버리는 네. 바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두 분도 참 아쉬웠겠어요. 참 아쉬웠죠. 막 훈련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역시 두 분이 들었고요. 네. 아마 김구 선생님은 이제 기록으로 명확하게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분들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광복군이 사실은 들어왔다면 광복 이후에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다른 나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네. 지금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극은 막지 않았을까 예. 하는 걸 생각하면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점은 아쉽습니다만 이제 어쨌건 우리에게 다행히 광복의 날이 돌아왔고요. 네. 두 분도 살아서 광복을 봤죠, 물론. 네. 근데 돌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계속 거기서 사신 건 아니죠? 계속 사시지는 않았고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박찬익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그 주화대표단이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주화대표단 밑에 상해에 머물고 있었던 사무실이 주호 판사처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가면은 그 자동차들이 전부 다 호자라고 하는 거를 붙이는데 그게 상해의 별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주호 판사처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북 판사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로 데려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3년 동안 더 수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려 그 46년에는 1만 2천 명 정도의 교포들을 국내로 들여보내겠다고 하니까 중국 네. 국민당 정부랑 협의해서 항공편을 만들어 갖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분들이 네. 해내게 되죠. 예. 3년간. 그래서 그 일까지 마치고 그러면 귀국하시나요? 네, 귀국을 하고 이제 김구 선생님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뜻밖의 불행이 두 분을 덮칩니다. 49년 6월 26일 날 경교장에서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하잖아요. 네네. 이 사건은 뭐 지금이야 이제 대략 그 전체적인 윤곽은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거는 한국 독립당 내부의 문제다. 네. 분열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 그러면서 그 배우자로 김학규 선생을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학규 선생은 안두희의 정체를 모르고 김구 선생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이게 결국은 배후 조정자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무려 1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스럽게 이제 50년의 여러 가지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네. 풀려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쨌든 이승만 정부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정말 그 독립이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사셨을 텐데 그 마지막에는 이런 또 고초까지 겪으시고요. 네. 아마 이제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요.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